자, 이번에는 국제 문제를 좀 짚어볼까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차기 일본 총리로 유력시 되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이 자민당 총재에게 직접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카이치 총리라는 표현까지 확정적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아직 공식 취임 전인데도 미일 관계의 긴밀함을 이렇게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반면 이재명 대통령 당선 당시에는 당선 이틀 후 첫 통화 그리고 축하 메시지는 2달 뒤에야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바라보는 외교적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에 아시아 순방에서도 일본에만 사흘을 머물고 한국에는 하루만 잠깐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이렇게 미국이 한일 두 나라를 바라보는 순위 이미 갈린 것 같죠? 네, 외교라는 것이 워낙 그 어떤 형식 자체로도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외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굉장히 3일을 머무르는데 에이펙이 진행되는 한국에는 그냥 단 하루밖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도 지금 경주에는 지금 안 간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트럼프가 외교를 통해서 내는 메시지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동아시아 전략의 구도가 이미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지금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이의 이 자민당 총재라는 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유진영 쪽에서 안보나 그다음에 대중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트럼프 대통령과 결을 같이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확실하게 내 편이냐 네 편이냐 확실하게 지금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뭐 아르헨티나의 어떤 그런 이제 외교 측면에서도 통화 스와프를 먼저 해주는 그런 이제 일례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미중 그런 패권 경쟁 속에서 확실하게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보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방위세라든지 반도체 공급망이라든지 또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그런 외교가 모든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결을 맞춰서 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호적인 동맹, 혈맹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재명 정권이 굉장히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저는 이 외교거든요. 왜냐하면 이 외교라는 것이 결국은 경제 외교, 우리 경제적인 측면에 바로 직격탄을 맞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떤 안보의 대들보인 그런 한미동맹 자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정말 또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와중에 뭐 정동영 통일부 장관 같은 분은 북한을 두고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타격 가능국 뭐 제3국에 든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그리고 이재명 이 정상을 갖다가 파트너로 인정을 하고 가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오겠어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 트럼프는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빨리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와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외교 전선 전략적인 수정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동안 끈끈했던 이 한미 동맹이 한순간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있거든요. 이미 균열은 시작됐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정상회담하러 가는 길에 그 비행기 안에서 친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회담을 하러 갔습니다. 참 무례한 태도죠, 외교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이미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취임사를 하면서 정부의 제1기조가 대중견제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친중하겠다라는 나라의 대통령을 어떻게 높게 평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와 상황이 정말 달라진 걸 설명드리면요.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례적으로 일본보다 한국에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한미 관계가 공고했다라는 증거거든요.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일본에 먼저 전화하고 한국에 전화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먼저 전화하고 일본에게 전화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굉장히 공고하게 쌓아 올려왔었는데 대놓고 뭐 CSE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정상회담을 하러 가면서 뭐 친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런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스탠스는 우방국에서 조금 거리가 멀어진 상황이다라고 미국 정부에서는 이미 파악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에이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재명 정부의 여러 가지 스탠스를 봤을 때는 또다시 시진핑에게, 중국에게 세계의 중심인 것처럼 쇼잉할 수 있는 명분 제공의 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장에 굳이 들러리 설 이유도 없는 것이고, 본인들이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외교적인 이슈들이나 전쟁 관련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참석이 부적절하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또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명확한 우파적인 기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도 지금 명확한 기조를 이야기를 하면서 상식의 복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 언론에서는 다카이치 총리를 마치 마녀인 것처럼 비하하곤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포 기득권 카르텔로 가득한 일본 정계에서 본인 스스로 자수성가를 통해서 정치의 중심으로 우뚝 선 인물이고 또 최초의 여성 총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앞으로 외교적인 파트너로서 여러 가지 조건이 부합하는 인물로 봤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차이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카이치 총재는 강경 우파 성향을 가진 인물로 평가를 받으면서도 최근에는 또 발언 수위를 좀 조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우리나라랑 조금 이제 정치 이제 좀 다른 문화가 있는 것이 어떻게 대별로 세대별로 이렇게 뭐 아버지가 정치인인데 이 정치 가문에서 또 다시 이렇게 또 후세가 정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관용스러워요. 진짜 대한민국보다는. 그래서 그런 문화가 많은 곳인데 이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는 뭐 일명 오토바이 타던 뭐 이제 여성 정치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되게 그냥 정치권의 정치 가문이 아닌 자수성가한 그런 이제 총리이죠. 근데 뭐 일명 좀 너무 강경하다, 너무 극우다, 이렇게 뭐 리틀 뭐 아베 이렇게라도 불리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조금 이제 그 여성 파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드러운, 말은 부드럽게 하되 어떤 보수의 그런 행동은 또 단호하게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카이치 총리를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외교에 있어서 실익 외교를 하고 내부의 어떤 메시지나 정치적인 것도 굉장히 실익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강조되는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여성 우먼, 스트롱 여성 우먼 파워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하고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어떤 보수 정치 이념이라든지 어떤 외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위세 증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한 그런 이제 대중 외교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이념적인 것들은 정책적 노선으로 가지고 가되 굉장히 또 여성의 어떤 부드러운 그런 것으로 메시지는 부드럽게 내는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전략적인 그런 이제 워딩의 변화나 이런 것은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사실 이것이 젠더 정치로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보수 우파 진영의 세대 교체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 우파 진영 이지만 천편일률적인 그런 남성의 정치가 아닌 여성의 정치, 여성 리더십을 차용하는 그런 이제 보수 우파의 이제 세대 변화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새로운 신여성 정치인으로서 뭔가 이미지 변화나 이미지 메시지 이런 그 부분들도 굉장히 잘 하고 있다. 또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한번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근 국제 정세를 보면요, 이탈리아의 멜로니 총리, 또 프랑스의 르펜 의원에 이어서 일본에서도 이렇게 강경 보수 성향의 여성 지도자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로 선출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파 스트롱 우먼 리더십, 이게 이제 세계 정치의 새로운 흐름으로 떠오르고 있는 건데요. 지금 같이 계신 두 분께서도 보수를 이끄는 여성 정치인 아니십니까? 또 이번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이 총재 선출, 또 이런 정치적 흐름 어떻게 이어지리라 보십니까? 저는 아시아가 전 세계적 정치적 흐름에서 속도가 약간 늦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더 늦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이런 변화는 상식의 복구를 위한 변화는요. 유럽에서는 3, 4년 전부터 시작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AfD 같은 정당이 각광을 받았던 것이고 그리고 멜로니 같은 경우에도 뭐 단순히 여성이다, 뭐 강경 우파다 이렇게 비할 인물이 전혀 아니고요. 이 인물이 고졸임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의원에 당선이 돼서 아주 알차게 정치적인 커리어를 쌓아왔던 인물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정치인이거든요. 누군가의 후광 없이 그리고 무슨 가족으로 통해서 뭐 가족의 인연이나 이런 거, 혈연이나 이런 것들 없이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가치로 국민들에게 아주 많은 지지를 지금까지 받고 있는 인물인데 트럼프를 지지한 현상과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좌익 기득권들이 20, 30년 이상 집권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상 통제 같은 것들, PC주의를 강요한다거나 본인들이 외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요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감을 느끼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네팔 같은 사례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미 상식의 복구를 위해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변화의 흐름은 시작이 됐고요. 일본에서는 유럽보다는 조금 더 늦게 이제 이 현상이 현실화됐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가 속도가 저는 많이 더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상식의 복구 그리고 우파적인 가치가 얼마나 개인과 국가를 이롭게 하는지가 더 많은 국민들께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이제 다카이치 총재가 만약에 총리로 당선이 된다면 향후 일본 정치와 한일 관계 또 나아가서는 동북아 정세 전반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좀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외교에 있어서 이제 미중 패권 정쟁 속에서 그 안에서 어떤 미국과의 관계를 설정을 하느냐, 그리고 중국과의 이제 외교를 설정하느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또 수출로 많은 부분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대미 그리고 또 대중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상호 협력적인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보면은 그 당시 굉장히 외교에서 굉장히 또 많이 성과를 냈던 부분들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대중 외교를 등한시했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상호 그런 협력을 많이 같이 이끌어 왔던 부분, 그런 어떤 균형 외교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각광을 좀 받았었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에 들어오면서 그 균형 외교 자체가 많이 무너지고 한미동맹 자체가 무너지는 것에 있어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이제 이어지고 있는 관세 협상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늘인가 어제서 또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이 관세 협상을 도대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지금 가장 문제가 3,500억 불에 대한 이거에 대해서 투자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아직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문제라든지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경제 타격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외교를 잘 풀어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떤 이 한중일 간의 어떤 그런 외교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고,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이재명 정부가 계속 외교적인 고립을 스스로 자초하고 대북 메시지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뭐 두 개의 나라를 인정하는, 동조하는 그런 발언이라든지, 또 대북 메시지에 대해서 마치 북한의 대변인처럼 행동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낼수록 굉장히 국제적으로 고립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고 이런 우방국들의 어떤 외교 전선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우리나라도 그 안에서 너무 멀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외교적인 전략의 수정이 지금 필요한 때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세 협상이 중요하다, 외교 문제를 잘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이 특사 외교에 대해서 좀 짚어볼까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요, 지난 7월부터 13개국의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했는데요. 국가당 평균 4,100만 원 이상, 총 4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중 3개국은 이미 정상회담이 끝난 나라였고, 또 상대국 정상을 직접 만난 경우는 불과 5개국의 나라뿐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특사단 남발의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문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방국들에 있어서도 의전상 이제 동격으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에도 직접 국가 정상을 만났던 게 아니고 이제 그 낮은 밑에 아래급이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자체가 이미 우방국들에 있어서 한국은 친중적인 성향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소외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각국은 자국 우선주의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국 우선주의는 그 나라의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생각해야 할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안타깝게도 중국 우선주의를 위주로 이 정권이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거대 여당인 민주당도 계속해서 그 기조를 포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도 또한 외교적으로도 여러 가지 타협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나라가 이미 되어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관련 담당했었던 미국 측 실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한국의 담당자나 공무원이나 외교관이나 정치인들이 오면 이해해달라라는 말만 한답니다. 논리나 근거가 없고 이해해달라라고 호소만 한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과거 윤석열 정부 때 이미 한미 협상 관련해서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었고, 담당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무총리 역시 그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미 준비해 놓은 게 분명히 있었을 텐데 유독 이재명 정부에 와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저는 이재명 정부가 이런 여러 가지 우방국과의 관계를 훼손하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의 친형이 지금 촛불행동이라는 단체에 관여하면서 반미선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공공연히 이재명 본인도
친중 반미적인 성향을 여러 가지 언어로 드러내면서 반미 선동을 또다시 본인들의 정부 운영 동력 삼으려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조를 국민들에게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정보 통제, 언론 통제, 여론 통제하면서 눈속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어떠한 타협의 여지 없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무대에서 봤을 때는 한국은 시대에 역행하고 있고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우방국들과 반대 기조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나라다 정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네, 사실 이번 특사단 파견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는 전방위 특사 외교라면서 이제 기존의 미국, 중국, 일본, EU 등에 집중하던 외교 관행을 깨기 위해서 이렇게 특사단을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그런데 실질적 성과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여행 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특사는 뭔가 얘기가 막혔을 때 특별히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13개국에 갔는데 결국은 뭐 세 개 나라는 이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곳에 간단 말이죠. 이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곳에 다시 특사를 파견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이건 의전으로 보낸 겁니다. 뭔가 얘기가 잘 안 돼서 이것을 풀기 위해서 그 난맥상을 풀기 위해서 특사를 보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익을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의전으로 보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이런 실익도 없는 특사단을 계속해서 보내냐. 외교에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 퍼포먼스를 하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외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꾸 실책이 나고 왕따 외교가 지금 되고 뭐 지금 45개국 모든 정상이 참여하는 만찬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 혼자 안 가고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외교, 왕따 외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국내에서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떤 외교 퍼포먼스가 필요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특사를 보내서 진짜 뭐 이거 여행 간 거 아니냐, 실익도 없는데 왜 보냈냐 이런 비판을 받을 바에는 이 특사 계속 보내지 마시고 정말 네트워크가 필요하시면은 그 안에 있는 뭐 주재관이라든지 외교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한 실질적인 네트워크 쌓는 데 힘을 쓸 것이지 계속 이렇게 특사 보낼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유엔 총회 때도 생각해보면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마련했었던 100개국 이상의 국가가 참석했던 만찬에는 참석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강경화 전 장관이랑 밥 먹었거든요.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끼리 사진 찍는 게 외교라고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인사치레로 거치레하기 위해서 특사단을 남발을 했다면 거치레할 거면 그냥 대사관에 선물이나 보내고 그런 식으로 의전 형태만 갖추면 될 일이지 왜 비행기 타면서 본인들 해외 출장비로 국민 혈세를 낭비했는지 이 부분은 반드시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시선을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관세 협상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달 말 경주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죠. 그런데 중국이 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미국이 구관세 정책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EU에서는 철강 관세를 인상하고 또 중국은 히토류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렇게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확산되면서 우리 한국 수출 산업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수출이 굉장히 또 대외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것이 경제적인 타격이 큰 이슈일 텐니다. 그래서 뭐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공급망 차진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타격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다가올 텐데 이것을 위해서 참 우리가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또 외교를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당시 이제 워싱턴 선언 2023년도에 있었던 그 워싱턴 선언으로 인해서는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력이었던 거죠. 그 워싱턴 선언도 이끌어내고 외교력을 굉장히 자유진영 쪽에서 시장경제주의를 입각한 굉장히 그런 외교를 펼치면서 그래도 여러 가지 이제 외교적인 경제적인 타격을 많이 막아내는 그런 성과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앞서도 말씀드렸던 외교와 다 연결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중국도 히토류 문제 그렇고 굉장히 이제 보호무역주의 특히 트럼프는 실익 외교를 중요시하게 하는 분이잖아요. 또 트럼프 외교라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물론 한미 동맹의 기반 위에서 결국은 어떤 실익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느냐가 트럼프 미국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대응이라는 것이 너무나 지금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타격을 받는 겁니다. 지금 뭐 앞서서 비자 문제도 있었듯이 비자 수수료가 뭐 100배가 뛴다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너네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희들에게 편의를 줄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결국 이런 콘텐츠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타격은 결국
결국은 누가 국민께서 다 타격을 입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교적인 어떤 보호무역주의가 굉장히 지금 강화되고 있는 이런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외교력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외교는 저는 뭐 속도나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전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한민국의 외교 방향이 지금 전혀 지금 자유진영 우방 국가로 함께 결을 가지 못하고 반대로 지금 뛰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국제 무대 사회에서 외교적인 그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 경제적인 타격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교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말씀하셨듯이 이런 흐름은 사실 기업 그리고 우리 국민이 다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나 주요 산업의 원료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주요 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뭐 중국 측에서는 좀 애매하게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완전 금지는 아니다, 뭐 관례상 하는 제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한국을 특별히 겨냥해서 했다라기보다는 미국과의 협상력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미국과의 협상력 때문에 히토류를 사실상 본인들의 무기처럼 지금 활용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은 없어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외교력이 매우 중요할 텐데 지금 보였던 입장에서는 그냥 무조건 중국이 좋다라는 식의 입장만 이재명 정부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기업인들의 걱정이 늘 것 같습니다.